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 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제 7강은 교재 페이지 88쪽 제 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입니다. 이 제 4장은 시험제가 어렵게 나올 땐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되게 많아요. 복잡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렵게 나오면 그의 건축법이 좀 어려웠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거, 일반적으로 나올 만한 게 나오면 그래도 쉬웠다라고 이해합니다. 일단은 기본 강의니까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다가 일단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심화 강의 때는 더 깊이 있는 것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01 건축물의 구조죠. 건축물의 구조에 있어서는 거기 2번 건축물의 내진 등급의 설정. 내진 등급의 설정. 누가 내진 등급 설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죠? 무엇으로부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진 등급을 설정한다. 거기 보니까 내진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서 내진 등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정하게 되죠. 그래서 내진 등급은 누가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가도 괜찮으니까 옆에 89쪽 02 구조 안전 확인 1번 구조 안전 확인 대상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개사, 관리사 다 최근에 다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기본 문제도 잘 나오고 어려운 문제도 잘 나옵니다. 이건 꼭 해야 되겠죠. 1번 봅시다. 구조 안전 확인.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경우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서 그 구조의 안전을 갖다가 확인해야 됩니다. 2번, 그럼 누가 이 설계자한테 확인을 받게 되느냐? 누가 이 건축물의 설계자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2번에 나옵니다. 누가 받습니까? 거기 위 일에 따라서, 즉 지금 얘기한 거에 따라서 구조안전 확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주가 확인을 받습니다. 건축주가 누구로부터 확인받느냐? 설계자로부터. 그래서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확인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가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밑에 보니까 착공 신고할 때 그때 누구한테 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주가 확인을 누구한테 받아오느냐? 설계자한테 확인받아와요. 그리고 확인받은 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착공 신고할 때 그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 이것이 이제 구조가 됐고, 관계가 됐고, 그럼 시험제가 뭐가 잘 나오냐? 그 밑에 박스가 제일 잘 나옵니다. 특별히 거기 1번, 2번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되게 많이 나왔다. 층수가 2층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 받아야 되는데, 괄호 목구조일 때 몇 층 이상일 때입니까? 3층 이상일 때, 요거. 보통은 2층 이상일 때고, 목구조는 3층 이상일 때 구조안전하게 받겠다. 두 번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200제곱미터인데, 다만, 목구조는 얼마 이상일 때?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보통은 200제곱미터.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굳이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구조안전 확인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창고나 축사가 작물재배사가 무너졌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아주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받아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높이가 나오죠. 높이는 13m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마 높이는 9m 이상일 때. 다섯 번째,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쭉 가셔서 어디 가냐면은,
8번입니다. 8번. 특수구조 건축물에서 감옥 및 다목에 해당할 때 구조안전 확인 받으라. 그게 나와요. 자, 특수구조 건축물 어디서 배웠느냐? 앞에서 잠깐 봅시다. 앞에서 배운 거 19쪽이네요. 19쪽. 19쪽 밑에 보면은 22번 특수구조 건축물이 나오죠. 22번 19쪽 밑에 22번 특수구조 건축물 밑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이것이 감옥이고 2번 이것이 나목이고 3번 이것이 다목입니다. 그러면 볼 것은 감옥은 뭐냐면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것은 지지되지 않은 해가지고 외벽에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거. 요거 이제 구조안전 확인 받으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즉 다목입니다.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에 따라서 지은 거 있죠. 이것도 역시 구조안전 확인 받으라. 그런데 나목은 빠져 있어요. 아까 보면은 그거하고 잘 비교해 보니까 89쪽에 보면 나목은 안 넣어놨어요. 거기 동그라미 9번, 8번에다가 나목은 안 넣어놨어요. 왜 안 넣어놨냐? 그럼 나목이 뭔데? 다시 19쪽 보니까 나목이 뭐냐면은 동그라미 2번에 돼 있는데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일 때죠. 20m 이상일 때. 이거 왜 빠져 있느냐?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89쪽 돌아와서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위에 동그라미 5번에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일 때 10m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20m 이상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 구조안전 확인 받아야 돼요. 왜냐? 20m 이상뿐만 아니라 10m 이상도 위에 5번에 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나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다 받는 거다. 특수구조 건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입니다. 뭘까요? 단독택하고 공동택. 이건 들어간 지가 얼마 되냐면은, 이건 아마 이거 포항 지진 난 다음에 이게 들어갔을 거예요. 보니까 지진 나고 나니까 이 지진이라는 것은 단독택뿐만 아니라 공동택도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들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단독택, 공동택 나중에 집어넣은 겁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단독택, 공동택도 구조안전 확인 받아야 된다가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90쪽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면은 90쪽 제일 위에 박스 위에 모두 6가지가 나와요. 이놈들은 뭐냐면은 구조안전 확인 받긴 받는데 설계자가 받을 때 단독으로 이 생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협력 받은 다음에 구조안전을 확인해 주느냐 보니까 전문가, 건축, 구조, 기술사 협력을 받아서 구조안전 확인 해줍니다. 설계자가. 왜? 건물이 크니까, 중대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중대하길래 이 설계자가 혼자 못하고 거기 건축, 구조, 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 이용 건축물. 근데 그거 5번째, 이것도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포항 지진 난 다음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3층 이상의 피로티 형식 건축물, 3층 이상 피로티 형식 건축물. 보니까 이 지진 나고 보니까 이 피로티 말이죠. 피로티. 이 부분이 엉성하게 져가지고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무너지고 나고 보니까 지진 나고 보니까 이게 철근 같은 게 이게 보이는데 보니까 제대로 안 넣었더란 말이죠.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거는 피로티 건물인데 성성한데 어떤 건물은 막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가만히 까진 거 보니까 이게 철근 같은 것도 얇은 거 집어넣고 막 이랬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특히 피로티가 문제가 많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가지고 피로티 건물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3층 이상의 피로티 형식 건축물이 들어간 것이다. 사실상 피로티 형식 건물은 다 뭐 보통 3층 이상은 돼야 되겠죠.
설마 2층짜리 하나라고 필요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보통 3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3층 이상 위험하기 때문에 3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도 괜찮으니까 91쪽 밑에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그래서 나와요. 보면 다 뭐가 나오냐면 91쪽 밑에입니다. 법 몇 점 메타, 법 몇 점 메타 이게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대략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펼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펼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됩니다. 시행령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1쪽부터 92쪽까지는 법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대략적인 걸 얘기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바로 밑에서 더 이제 대통령 즉 건축법 시행령에서 중요한 걸 보면 됩니다. 다만 기본적인 것서 기본 강의에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걸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보면 됩니다. 93쪽에 3번 직통 계단 설치 93쪽에 가운데 3번 직통 계단 설치 요겁니다. 뭐냐면은 이 거실에 있어서 이 교실도 거실이죠. 강의실도 거실이죠. 사무실도 거실이죠. 거실에서 불 같은 게 났을 때 직통 계단으로 즉 피난할 수 있게끔 땅으로 통하거나 거기 피난처로 통하는 직통 계단. 그래서 피난처이나 또는 직통 계단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까지의 거리가 너무 길면 그 피난층이나 직통 계단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길면은 가다가 연기 마시고 쓰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돼야 되느냐 보행거리로 보니까 몇 미터 이하입니까?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0m 이하다. 30m 이하. 이건 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중개사 시험에 30m 이하다. 보통은 30m 이하가 돼야 돼요. 플라스 때 도망가도록. 예외. 예외는 뭐냐면 우리 여기 건물처럼 아주 튼튼해요. 즉 콘크리트 같은 해가지고 불에 잘 안 붙어요. 이럴 때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 같은 거 돼 있단 말이죠. 아주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거리를 좀 더 길게 해줍니다. 즉 얼마냐? 50m 이하. 50m 이하가 돼서 괜찮다. 거리가 50m 이하. 그런데 괄호 열고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다시 40m 이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즉 아파트가 16층 이상 할 때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50m가 아니라 40m 이하로 줄인 겁니다. 그걸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튼튼한 건물은 50m 이하지만 16층 이상 아파트는 다시 40m 이하다. 그것이 주택관리사 나왔어요. 40m 이하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나중에 한 5년 전쯤에 새로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느냐? 뒷부분입니다. 자동화 생산시설.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를 갖다가 설치 같은 거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오토매틱 시스템이죠. 이럴 때는 그 공장은 좀 길어도 괜찮다. 75m 이하다. 75m 이하다. 다만, 무인 자동화 공장. 사람이 안 하고 기계만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는 사람이 좀 다칠 염려가 없으니까 100m 이하다. 100m 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거. 이거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심화 강의 때 살펴드릴 거예요. 넘어갑시다.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95쪽에 가운데 밑에 95쪽 밑에입니다. 거기 6번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이 부분이 중요한데 특별히 원칙 말고 밑에 괄호 2번 요거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초고층 건축물 들어갑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입니까? 보통? 초고층 건축은 보통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이다라고 배웠어요. 초고층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70층짜리다. 그러면 여기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피난 안전구역이 뭐냐? 통째 한 층을 비우는 겁니다. 통째 한 층을 비워버립니다. 아예 비워버립니다. 한 층 자체가 사무실이 안 들어가요. 그냥 비어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전기실, 기계실 같은 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들어가는 거실을 만들면 안 돼요. 통째 한 층이 빕니다. 그러면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층 다 공짜 내놔야 되니까. 자, 그렇다 치고, 그럼 70층이면은 여기 피난 안전구를 몇 개나 설치해야 될까? 거기 보니까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초고층 건축물은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상층만 계산합니다.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거라. 그러면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여기 30층, 여기 60층이고 여기 30층이다. 그러면 여기 하나 설치해야 되고 (30개층마다) 하나니까 또 여기 60층 이내에서 또 하나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0층 넘었지만은 요거 30개층 최대 30개층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설치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피난 안전구역 모두 몇 개 층이 들어갑니까? 3개 층이 들어가야 되겠죠. 3개 층이. 요거 비워줘야 됩니다. 비워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갖다가 30개 층마다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30개 층마다 한다. 30개 층마다 하게 됩니다. 몇 층 이상 건물 지을 때? 50층 이상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건축물을 지을 때 50층을 짓겠어요? 48층을 짓겠어요? 50층을 짓겠어요? 48층을 짓겠어요? 48층 짓단 말이죠. 만약에 50층 짓는다 그러면은 몇 개가 들어가냐면 여기 30층하고 해가지고 2개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 그죠? 2개.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 30 넘으니까 하나 더 들어가요. 2개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초고층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거 48층짜리 건물이다. 이건 무슨 건물일까요? 초고층일까요? 준초고층일까요? 준초고층입니다. 준초고층은 고층 건물인데 초고층이 아닌가. 즉 30층 이상인데 50층은 안 되는 거. 이게 준초고층입니다. 요거는 좀 완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만약에 건물이라면 이렇게 짓는 게 낫겠죠. 이렇게 짓는 것보다. 어차피 2개 내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준초고층인데, 그렇다면 여기 초고층은 30개층마다, 최대 30개층마다 1개 이상 갖다가 피난 안전을 하는데, 넘어가서 준초고층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잘 봐요. 96쪽 올라가 보니까, 준초고층은 거기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 반에 해당하는 층에 상하 5개층 이내 1개 이상 설치하면 돼요. 즉, 이겁니다. 2분의 1. 여기 2분의 1. 2분의 1 여기 몇 층일까요? 24층이죠? 24층이잖아요. 반이면, 딱 반이면 24층이죠? 이럴 때 상하 5개층. 여기 상하 5개층이네. 여기서 여기 5개층이면 여기 여기 5 빼면은 19층인가요? 여기는 29층인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쪽이나 이쪽 한 개소 이상만 여기 안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피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만 한쪽만 비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거기 2분의 1 중심해가지고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면 됩니다. 상하 5개층 이내. 위에 하나 설치하든 밑에 설치하든 5개층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준초고층 건물하고 초고층 건물의 그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층 내외 질 것 같으면 50층 안 짓는 게 낫고, 난 100층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초고층 하겠지만, 80층 이럴 때는 초고층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쭉 가시고요. 가시고, 97쪽에 가운데 가려면 난간 설치, 난간으로 가셔야 됩니다. 97쪽에 9번 외부 공간 난간 옥상 강좌 헬리포트에서 거기 난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지 않는 건 나중에 언제 해드린다고요? 시험할 때 다 해드려요.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해야 됩니다. 난간, 옥상이라든가 2층 이상층의 노대 등 2층 이상 노대는 뭐냐면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죠. 이럴 때는 거기 주위에는 높이 얼마 이상 난간 설치하라? 거기 1.2m 이상 난간을 설치한다. 1.2m 이상 난간 설치한다. 근데 그 노대 같은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사람이 안 들어가면 안 설치해도 되겠잖아요.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는 괜찮다. 그 노대를 만들 때, 이게 튀어나온 거 만들 때 장식용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안 만들어. 이거 난간을 설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간에 요거 사람이 드나드는 거기 노대나 옥상화장은 난간 설치하는데 시험제 기준은 뭐가 나오느냐? 얼마 이상 난간 설치하냐? 1.2m 이상. 요걸 이거란 뜻입니다. 시험구 같은 도 나온 적이 있어요. 1.0m 이런 식으로 1.2m 이상 난간 설치합니다. 옛날에는 인간 난간 높이가 1.1m였어요. 1.1m였는데 이 사람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작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1.2m 10cm 올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로 올렸습니다. 1.1에서 1.2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밑에 4번. 헬리포트입니다. 헬리포트 등 매우 중요하죠. 헬리포트 설명드리겠습니다. 헬리포트는 무엇을 헬리포트라고 그러냐? 헬리콥터가 앉았다 떴다는 데가 헬리포트입니다. 헬리콥터가 이렇게 앉았다 떴다 할 수 있는 곳이 헬리포트인데, 착륙할 수 있는 곳이 헬리포트인데, 몇 층 이상일 때 이 불 같은 거 났을 때 헬리콥터가 출동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그 헬리포트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건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일단은 헬리포트 설치 대상은 11층 이상입니다. 11층 이상이 헬리포트 설치 대상이고, 두 번째,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근데 그 1만 제곱미터가 건물 전체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11층 이상만 1만 제곱미터. 11층 이상만 1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건물은 1만 제곱미터가 훨씬 넘는 건물입니다. 훨씬 넘겠죠? 왜? 요 부분만 1만이니까 훨씬 1만 넘는 건물들입니다. 다. 그리고 11층 이상입니다. 이럴 때 헬리포트를 설치하는데, 그렇다면 뭐가 나타난다? 비행기 중에서 헬리콥터가 나타나죠. 제트기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헬리콥터가 나타나는데, 주의할 것은 이거 뭐냐? 이걸 평지붕이나 평지붕. 요건 경사지붕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헬리콥터가 나타나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자,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어디로 안착할 수 있는 것이냐? 이 경사지붕은 못 앉아요. 그래서 여기는 헬리포트가 없어요. 헬리포트가 없고, 여기만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헬리포트를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평면도 그리면 헬리포트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H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헬리콥터 앉는 데인데, 이 경우도 헬리포트를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또는 뭐냐, 여기다 인명구조 공간 만들어둬요. 여기 인명구조 공간. 어떻게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내려가지고 사람 태워나가고, 이게 인명구조 공간.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헬리포트 설치하든가 인명구조 공간 만들면 돼요. 평지일 때는 봅시다.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분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구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돼요. 설치해야 되겠죠. 그 인명구조. 그런데 옆에 밑에 경사지붕. 경사지붕은 헬리콥터가 올 수가 없어요. 경사지붕은 헬리콥터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뭘 만들었냐? 이 경사지붕 밑에 뭘 만드냐면 대피의 공간을 만들어요. 경사지붕 밑에 대피 공간을 만든다. 그게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헬리포트 대신에 밑에 보니까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설치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헬리포트와 관련되는 건물은 몇 층 이상이라고요? 11층 이상이고 받음잡기가 그 11층 이상 부분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오느냐? 헬리포트는 H로 영어 쓴단 말이에요. 헬리포트는 H로 영어 쓰겠죠. 헬리포트에서 H. 그래가지고 몇 층 이상이냐 이렇게 외우면 돼요. 11층, 11층. 그 다음에 몇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만 이렇게 H를 써놓고 11층 1만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지는 되게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10층이라고. 너무 쉽죠. 이게 10층이 됩니까? 너무 쉽죠. 11층이죠. 쉽게 나올 때는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또 어렵게 나올 때는 어렵게 나오고 어쨌간에 11층 1만 제곱미터 H를 연상하면 되겠네요. 두 가지 있다. 평지붕하고 경사지붕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쪽 위에 10번 대피 공간. 요거 잘 나왔어요. 거기 괄호 1번 공동택의 대피 공간, 괄호 2번 예외. 요거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보겠습니다. 공동택의 대피 공간 보니까 일단은 요거 아셔야 돼요. 공동택종으로서 아파트로서 몇 층 이상일 때입니까? 3층 이상이 아니라 4층 이상일 때입니다. 4층 이상.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3층 이상 아닙니다. 4층 이상입니다. 4층 이상일 때 불났을 때 도망갈 수 있도록 발코니에 대피 공간을 설치합니다. 발코니에다가 불났을 때 숨을 수 있도록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데 이때 대피 공간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발코니 대피 공간 설치하는 거 몇 층 이상일 때? 4층 이상일 때. 여기가 만약에 내리백이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501호다. 502호다. 이럴 때 이제 발코니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다. 발코니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 공동으로 이 발코니에다 대피공을 설치하는데 501호하고 502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이 면적 혼자만 따로 설치하는 면적이 달라요. 그래서 발코니에다가 대피공간을 혼자 설치할 때는 2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고 2제곱미터 이상. 두 집이 공동으로 쓸 때는 이 면적이 발코니 설치한 공간 면적이 대피공간 면적 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박스 일단 몇 층 이상 아파트? 4층 이상 아파트에서 발코니에 있어서 대피공간 면적은 거기 1번 보니까 대피공간은 바깥에 공기가 접할 것. 그렇죠. 불났을 때 숨었는데 손이 퍽퍽 막힐 텐데 바깥에 공기가 들어와야 되죠. 두 번째 대피 공간은 실내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으로 구획될 것.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불길이 여기 대피 공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구분돼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이때 인접세대하고 공동으로 설치할 때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할 때는 2제곱미터 이상. 이것이 문제 나왔죠. 옆쪽 같이 있을 때는 3제곱미터 이상,
혼자 쓸 때는 2제곱미터 이상 대피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파트 사시면 알겠지만 발코니에 이거 대피 공간이 있습니까? 있는 집도 있어요. 이거 대피 공간이. 근데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이거. 대피 공간 없잖아요. 그죠? 보통 없죠? 발코니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또 발코니 확장해버리면 더 없을 것이고. 그래서 보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집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실제 보고 안 봤네? 그럼 왜 그러냐? 바로 밑에 예외가 납니다. 예외. 예외적으로 이거 대피 공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보니까 아파트 4층 이상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어떤 거냐? 1번, 인접 세대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로 됐을 때, 이게 이 발코니 이 경계가 요게 이 얇아가지고 부시고 도망가겠어요. 이걸 갖다가 확 부시고 도망가겠어요. 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그럴 필요 없다. 그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달도 안 될 거야 아마 뉴스에 나왔어요. 어느 여자분이 여기 불났는데 이걸 부시고 옆으로 피해나야 살았다고. 살았다고.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 양반이 여자분인데 똑똑해요. 알아가지고 도망간 거 옆집으로 이걸 부시고 얇게 돼 있으니까 경량 구조니까 옆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숨었다. 그래가지고 살았다. 아마 한 달도 안 될 거야 아마. 그까지 여자분이 아주 잘 피난한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고. 두 번째,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할 것. 문을 냈다는 얘기죠. 문을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났을 때 여기 문을 열고 옆집하고 문을 열고 이게 문이 있어가지고 들어간다 했는데 사실상은 문 내는 건 잘 안 해주려고 겁니다. 그죠? 문을 내도 괜찮고. 근데 사실상 웬만해서 문 내겠어요? 잘 안 되겠지만 문이 있으면 또 이게 비상시에 도망가면 된다는 얘기죠. 철거하고 부시고 들어갈 수도 있고 문 내고 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밌어요. 발코니 바닥에 국토기통부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했을 때 이건 뭔 소리냐? 이 발코니 바닥에 옛날에 007식으로 바닥에 문이 있어. 이걸 이렇게 딱 문을 열면은 요 밑에 이렇게 피난하는 사다리 같은 있단 말이죠. 밑에 층으로.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도 괜찮다. 네 가지인데, 주로 세 가지죠. 이렇게. 네 번째는 그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읽으면 돼 있고. 이럴 때는, 대피공간 없어도 괜찮다. 주로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1번이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옆집에 그 발코니 보면 얇게 돼 있어요. 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냐면 쭉 가셔서 100쪽 가야 됩니다. 100쪽입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에서 위에 방화벽입니다. 100페이지 위에 방화벽 아셔야 되겠어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물을 방화벽으로 구획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방화벽은 우리 이제 아주 향토적인 옛날에 아주 구식으로 아주 서툰 투박한 방화벽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방화벽이 보였어요. 만약 공장이다 그러면은 방화벽 갖다가 이렇게 여기 건물 있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였어. 이렇게 보였어. 그죠? 불나면 여기만 타고 여기만 타라고. 이거 넘어가지 말라고. 이 방화벽. 옛날에는. 요즘은 세련돼서 이것도 안 보이고 하지만은 옛날에 이렇게 보였어요. 방화벽인데 이렇게 방화벽을 쌓는 것은 타려면 한쪽만 타거라. 옮겨 붙지 말거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이상 때 방화벽 쌓아야 되느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방화벽을 쌓아야 되는데 다만 그 방화벽을 쌓을 때 쪼개는 면적이 얼마 미만 돼야 되느냐? 1,000제곱미터 미만 돼야 돼요. 그래서 대상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쪼개지는 그 크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 밑에 2번 파란 글씨
101쪽 밑에 2번 방화지구에서의 건축물. 방화지구. 요것도 중개사, 관리사 많이 나왔어요. 천천히 봐줄게요. 방화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이 방화지구는 국토법상 용도지구 중에 하나예요. 방화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외벽을 내야 구조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험지에 내기를 뭘 나왔냐면 속임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주요 구조부, 지붕, 그 다음에 외벽이잖아요. 살짝 내벽을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내벽이라고. 외벽인데.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주요 구조부하고 지붕하고 내벽이 아니라 외벽을 내야 구조를 한다. 이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밑에 박스 안에 2개, 기억, 니은. 요건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 요건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 뭐냐? 연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첨화면이 내야구조 또는 불연적으로 됐을 때. 두 번째,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가 불연적으로 됐을 때. 이 2가지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핵심은 방화지구, 그 다음에 외벽, 요거, 내야구조, 여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박스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냐니까 103쪽 제일 밑에 103쪽 제일 밑에입니다. 건축물의 범죄 예방. 그러니까 이 건물에 도둑놈이 침입할까봐 CCTV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웬만한 건물들은 다 주택도 이런 거 연립 같은 것도 다 이렇게 CCTV 같은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방범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누가 이걸 갖다가 기준을 정하느냐, 범죄 예방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대에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해가지고 고시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에 나올 만한 게 뭐냐면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뭐냐 하니까 즉 104쪽 위에 이것이 대상입니다. 전에는 이 대상이 아파트만 대상이었어요. 일정한 아파트만 대상인데 지금은 하도 범죄가 많이 나니까 거기 보니까 모두 대상입니까? 다가구 주택도 대상이네요. 범죄 예방 기준 하는 거. 그래서 다가구 주택도 대상이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대상입니다. 이런 것도 알게. 그 다음에 일정 시설 중에서 거기 일용품을 판매하는 일정 근린상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뭐 그런 거 있죠. 점도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 GS, 뭐 CNU 이런 거, 옛날 패밀리 이런 거, 입사시 거기 아르바이트 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는 만약에 거기, 그런 거 나오잖아요. CCTV 찍히죠? 와가지고 위협해가지고 뭐 돈 달라 그러면. 그럼 거기 아마 거기 범죄 예방 요거는 뭐냐면 여기, 물론 CCTV 달려있지만은 그 벨 같은 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파출소나 이런 데 뭐 지구대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걸 얼른 누르게 되어 있죠. 그럼 달려오게 되겠죠. 경찰로 연결되어 있죠. 다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이것도 범죄 예방 시설 해야 돼요. 2종 근린생활, 다중생활시설이 뭐냐면은 고시원이죠. 근데 규모가 작은 거. 받음잡게 500제곱미터 받음잡게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이 2종입니다. 그럴 때 설치하고 옛날 고시원. 근데 큰 고시원도 해야 돼요. 큰 고시원도 범죄 예방 해놔야 돼요. 거기 몇 번이냐? 동그라미 그냥 9번.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이것도 역시 고시원 형태인데 이건 면적이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아까는 500제곱미터 미만. 이거는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거기 8번에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도 역시 대상이 되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좀 특이하네요.
교육 연구소에 해당되긴 되지만은 연구소하고 도서관은 제외한다. 연구소하고 도서관은 빼놨어요. 교육 연구소에 해당되지만은 학교 같은 거 해당되지만 연구소하고 도서관은 빼놨어요. 연구소하고 도서관은 빼놨습니다. 제외한다. 이런 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만 해도 굉장히 많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다. 우리 쉬었다가 105쪽에 있어서 6번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 8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8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